저에 대한 그 검찰의 1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월 달에 제가 기소가 돼서 거의 2년 가까이 돼서 1심 이제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우리 그 지역구민인 우리 평택 시민 여러분께 그 심려를 끼쳐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오선 의원이라는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셨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실망도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매우 무겁고 이제 법정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결백을 입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어저께 갑작스럽게 검찰 구형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기 시작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크게 막 당황하시고 놀라셨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한테도 많은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오셔서 어떻게 된 거냐라는 말씀도 계셨다는 것도 함께 소개해 올립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제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 또 법정에서 저의 1심 최후 진술을 통해서 저의 심경을 밝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께 좀 상세한 제가 신상 발언을 하고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저에 대한 이 사건은 2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갑니다. 그냥 제가 당했던 상황 그리고 그 당시 심경, 개인적인 추측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설명해 올리면 우리 지역에 모 업체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진행이 빠르게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보좌관이 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모 기업에 대출이 빨리 일어나서 그 기업이 지금 하고자 하는 공장의 증설, 신설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장이 진설이 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냐. 또 그 기업이 수출 물량이 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 지역구 의원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또 그러한 기업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제가 산업은행에 가서 그 은행장님께 우리 평택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대출을 신청했는데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올릴 때 우리 평택 경제가 잘 되면 국가 경제도 잘 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그 자금이 압박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진행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그 이후에 그 은행장을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일치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산업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자주 갔던 이유가 제 지역구에 쌍용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쌍용자동차의 주거래 은행이 산업은행인데 쌍용자동차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산업은행에 가서 우리 지역구의 평택시장님하고 또 을구의 지역구인하고 같이 가서 산업은행을 자주 찾아가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많이 부탁했기 때문에 산업은행 찾아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산업은행에다가 그 부탁을 좀 지역구 민원을 부탁을 청했던 그 보좌관이 갑자기
갑자기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2017년 제가 이제 전당대회 또 출마도 하고요. 전당대회 나와서 출마 실패하고 정권도 바뀌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 대한 그 은행 금융거래 계좌를 샅샅이 뒤졌다는 그런 이제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생각인데 아마 은행으로부터 그 대출 청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보좌관이 기천만 원의 돈을 받았으면 의원은 거기에다가 한 0 하나 더 붙여서 받았지 않았겠냐라는 추측을 하고,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마 그래서 제 은행 계좌를 아주 샅샅이 뭐 전부 다 뒤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가족, 일가 친인척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제가 저는 그 통보가 와도 의원에게 대처했죠. 저야 그런 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의원에게 대처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후원을 했던 사람들, 이제 후원 계좌를 또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원했던 후원 회원들을 또 뒤져서 이제 여러 가지 저에게 후원했던 사람들이 이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금전거래가 있던 사람들을 또 이제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기소한 거는 제일 큰 기소는 뭐냐면, 제가 후원을 받았는데 그 후원을 받은 것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갖다 준 게 아니라 국회의원 원희철 후원에다가 후원금을 낸 겁니다. 그 영수증을 다 발급한 겁니다. 그 후원금을 낸 거를 그 후원금을 이제 뇌물을 받았다 제가.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저를 기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혐의가 제명이 굉장히 무거운 거죠. 이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하는 게 같이 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무겁죠. 그리고 그 후원을 해주신 분은 법정에 와서 나는 이거 원희철 의원이 선의를 해준 거고, 우리 지역구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주고 있다. 그리고 원희철 의원이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관계가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다. 그럼 아무런 청탁성 조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뇌물을 후원금으로 영수증 끊으면서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변호인께서 변론을 할 때 원유철하고 국회의원 원유철 후원에는 다른 거다. 변호인이 변론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후원금을 받으면요, 그 후원금이 이제 정치자금으로 바뀌어서 이 정치자금은 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용도로 1원도 못 씁니다. 예를 들자면 후원금을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 내주시면 제가 원희철 개인이 집에 무슨 이불을 산다든가 쌀을 산다든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 후원금이 들어오면 후원금은 자동적으로 정치자금으로 계좌에 옮겨서 선관위에서 다 나중에 보고받고 신고하고 분기별로 신고하고 검증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선 의원 동안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후원에 우리 이제 여직원들이 그 후원금, 정치자금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서 항상 보고했습니다. 5년 동안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당혹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변호인은, 그리고 제가 사실 최후 변론해도 되겠지만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도의원도 28살 때 불에 넘치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서 28살에 최연소 도의원으로 당선됐고, 또 국회의원 처음 출마할 때는 기탁금이 제가 없어서요. 지금 도곡동에 사는 전세 제가 1,000만 원짜리 살았는데 거기서 300만 원을 전세금 집주인한테 빼서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 등록금을 기탁금을 내서 출마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 1996년도 4.11 총선인데 그 당시 뭐 언론에 보도가 됐죠. 자원봉사 3,000명의 승리라고 해서 뭐 다 언론이 계시니까 뭐 다른 언론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조선일보 사회면의 톱으로 저하고 추미애 의원하고 사회면의 톱으로 보도됐습니다. 이거 원유철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제가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평택 시민들이 새로운 그 선거 혁명을 만들어 주신 거죠. 자원봉사자들 3,000명들이 힘을 모아서 당선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이후도 지금까지도 뭐 재산 공개하면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도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솔직히 뭐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제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요.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돈을 버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돈을 욕심에 생기는 순간 당장 정치를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 어제 최후법정 진술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독수리한테는 발톱을 주시지 않았고 호랑이한테는 날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만 열심히 하고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정몽주 그 현대그룹 명예총재가 옛날에 대선에 출마해서 고초를 받는 것도 보고 역시 그 말이 틀리지 않구나라는 생각 가졌고요. 아무튼 저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뭐 개인적인 재산은 뭐 적었습니다만 후원에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후원금은 뭐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탑 10에 들었을 때가 대부분이었고 적어도 탑 20등 안에 항상 들었습니다. 제가 뭐 형편이 어려운 거 알고 많은 선후배들 또 지인들 이런 분들이 원유철에게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줘서 후원금은 뭐 항상 탑 10, 탑 20에 들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후원금 모금의 한도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선거가 있을 때는 3억입니다. 근데 대개 보면 3억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1억 5천이 넘어서 돌려줬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부잣집 아들이고 재벌 아들이었으면 그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경제도 어렵고 또 젊으니까 내 원유철을 십시일반 도와주겠다 싶어서 많은 선후배들 지역 주민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후원에는 불법적으로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 데입니다. 돌려줬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제가 18대 때 문제가 됐던 18대 19대 때는 뭐 도당 삼선 의원으로 집권당의 도당위원장 했죠. 국방위원장 했죠. 뭐 정책의장 했죠. 원내대표 했죠. 그러니까 막 후원금이 넘쳐서 불법적으로 돈을 돌려주는 후원회가 불법적으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18대 때는 그 성원 경찰의 입법 노비였던 유명한 청목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행정안전위원이었었는데 그 당시 많은 의원들이 문제가 돼서 의원직을 그만뒀는데 저는 다 돌려줘서 일일이 다 돌려줘서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또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는 방위산업체한테 혹시 후원금을 받으면 문제될까봐 아예 방위산업체에 대해서는 후원금도 받지도 않았고, 또 도당위원장 할 때는 뭐 언론에 뭐 법정 주시를 했으니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천심사위원장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당의 위원장이니까요. 그때 그냥 그 억대의 그 공천 헌금을 가져온 사람이 있었고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갖고 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다 돌려줬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사실관계 확인서를 그 당시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다 써서 법원에도 제출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지만 그래도 정치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거기에 실망 끼쳐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 속에 이렇게 입장을 견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저는 뭐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법부가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법정에서 나와서 증인했던 분들의 그 증언을 토대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라고 좀 확신하고 있고요. 다만 저에 대한 그 혐의가
또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이 워낙 센 걸로 했기 때문에 뇌물하고 정치자금법이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줄이고 말고 아니라 오로와 나싱입니다. 유죄냐 무죄냐 이런 싸움입니다. 무슨 거기서 반으로 강경명을 하는 게 아니라 유죄면 유죄대로 가는 거고 무죄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도 그렇고 우리 변호인들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제가 확실하게 이것이 이 문제가 되거나 무슨 뚜렷한 뭐 증거가 있거나 했으면 제가 이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못 받을 겁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이 바뀌고 두 분 대통령 구속되고 많은 그 야당의 중진 의원들이 그 당시에 검찰에 조사받고 구속되기도 하고 불구속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대부분 다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국회의원은 이제 구속영장가 청구됐을 경우에 회기 중에는 이제 부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저는 처음부터 아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고 또 불구속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런저런 걸 감안해 보면 우리 변호인들은 검찰에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기소가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변호인들은 내놓기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 정말 저도 이제 뭐 부족한 점도 많고 불찰도 있지만 이건 정말 너무 억울하다는 심경을 뭐 토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하나 추가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뭐 생활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를 셋을 키우는 가장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뭐 우리 아이 셋이 동시에 대학생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힘들죠. 학비가 뭐 어렵고 하니까 한꺼번에. 그럴 때마다 또 저도 이제 뭐 제가 그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는 주변에서 이제 신세도 지죠. 저라고 국회의원이라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이제 어릴 때마다 이제 친구들, 집안 친척들, 가까운 선후배들한테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 갚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문제 삼은 건 뭐냐면, 제가 저하고 거래가 있었던,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런 뭐 수명에 있었는데 갚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 안 삼고 못 갚은 사람들에 대해서 불러서 이거 원희철한테 정치자금 준 거 아니냐라고 그냥 기소한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요. 근데 그분들이 다 법정에 와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내가 원희철이 친구고 집안 형이고 그래서 대여해 준 거고 이게 내가 받을 돈이다 라고 다 법정에 와서 다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준 사람도 이거 저 빌려준 돈이라고, 받은 사람도 저도 꾼 돈이라고 하는데 유독 검찰만 무슨 소리냐, 정치자금 준 거 아니냐, 그리고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하고 이렇게 저를 이제 기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정치자금법이라든가 뇌물죄는 이 준 사람이 다 기소돼야 되거든요. 근데 준 사람들은 기소를 하나도 안 시켰습니다. 저만 했습니다, 기소를. 이 쌍벌죄거든요. 예? 그때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이 사건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가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래서 당에서 명백히 이거는 이제 뭐 야당 증진의 의원에 대한 표적 수사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중앙당에서도 원희철 의원에 대해서는 같이 그런 입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당직을 맡아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세는 지을지언정 죄는 절대 짓지 안 하겠다라는 평범한 스스로의 자명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마다 가까운 지인들한테 신세 지고 갚고 했고, 그 중에서 못 갚은 분들은 이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고 민망하죠. 뭐 사과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사과드렸고, 괜히 저한테 선의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다가 그냥 날벼락 맞은 거죠, 그분들은.
다 그냥 검찰에 조사받고 법정에 와서 증언하는 황당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제가 카드값도 필요할 때가 있고, 저도 카드값 결제될 때 있고, 애들 학비 줘야 되는데 세비 갖고는 턱도 부족할 때가, 세비만 가지고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신세 지는데, 그분 가까운 집안인데 저한테 선의를 빌려준 분들을 갑자기 불러서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정에 와서 증언까지 서야 되니까 얼마나 그분들 곤혹스럽고, 그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피해를 준 겁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그분들이 법정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그냥 뭐 법정시설 보시면 알 겁니다. 있는 그대로 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사실대로 다 진술해 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기자님들, 우리 언론인들 통해서 저의 심경이라든가 그리고 여태까지 상황을 좀 보고 드리는 것이 도리다. 지역구인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뭐 가만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선고도 남고 했으니까 가만히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저께 그 검찰 구형이 나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역구민들이 많이 놀라시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언론인들께 브리핑을 해드려서 상황을 보고드리고 저의 심정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싶어서 이렇게 모시고 긴급 브리핑 자리를 만들었다는 보고드립니다. 아까 돈 꺼주신 분들이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 건지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이게 설사 유죄가 1심에서 12월달에 나오면 뭐 12월달이면 사실상 이제 선거 국면인데 뭐 오다시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뭐 형량은 떠나서 그러면 갑작스러운 저에 대한 수사가 2년 전에 정권이 바뀌고 2년 전에 대대적인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적폐 청산이라는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때 두 분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야당 중진의원에 대한 일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같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뭐 명백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뭐 동기가 돼서 조사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상털기식으로 해서 저를 표적으로 해서 그 사방에 이렇게 전방위로 수사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표적 수사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면 의례적으로 그 상대 당에 대한, 야당에 대한 이런 보복성 수사들이 그동안 쭉 있어왔던 게 관행 아닙니까? 사실 이런 나쁜 관행은 빨리 없어져야 되고 정치 보복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 자유한국당이 늘 지금도 얘기하는 것이 정치 보복은 꼭 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뭐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좀 그냥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통장으로 대부분 했고요. 그리고 통장으로 안 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으로 했고 통장으로 아는 것도 있는데 아주 그걸 통장으로 아는 건 아주 적은 케이스입니다. 그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후회이긴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급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래 좀 바로 와라, 내가 줄게. 가끔 뭐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이제 가서 보내면 이제 받아오고 뭐 그랬던 겁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지금 이제 무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무죄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에 대한 그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저는 부인하고 있고, 사실 말도 안 되는 그 기소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법정 투쟁을 그동안 해왔고, 우리 변호인들이 잘 대응하고 있고, 제 스스로 저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죠. 저도 부족함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죄는 짓고 안 살았다는 건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의 결백이 그래도 그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법정에서 사법부가 잘 판단해서 해주시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1심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심, 2심, 3심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그 자유한국당은 이제 야당이 돼서 당원 당규를 바꿨습니다. 예전에 여당일 때는 기소만 되면 당원권을 정지했습니다. 왜냐면 여당일 때는 뭐 탄압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당일 때는 검찰권도 다 그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럼 기소가 될 정도면 좀 심각하다 싶어서 여당일 때는 우리 한국당의 당원 당규가 기소만 되면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켰는데 야당이 되고 나서요. 저희가 야당이 되고 나서는 당원 당규를 바뀌었습니다. 바꿔서 2심으로 바꿨어요.